트럼프가 되면 한국이 더 힘들 거야. 근데 막상 트럼프가 되니까 12월 말부터 달러는 103포인트에서 88로 레벨 다운됐고 에너지는 또 폭락을 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자분들은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럼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쵸. 이거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 결과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을 취임한 것도 아니고 정책을 발표할 수도 없죠.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그렇게 되면 빠르게 내각을 구성하는 거는 4월, 5월쯤이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3, 4개월이 걸리니까. 그러면은 정책이 나올 시점도 아무리 빨라야 25년 하반기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시장이 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지 네. 지금부터 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요 그림 하나 한번 보여드리면 실질적으로 최근 트럼프 리스크는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확률이 저점이었을 때 이후 역전했을 때 이후 보면은 은행, 부동산, 자동차, 금융 뭐 이런 쪽들이 좀 좋았고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부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봐야 될 게 트럼프 하면은 뭐 에너지 이쪽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빠지니까 에너지는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하. 예, 매크로 흐름, 금융시장 흐름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약이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들이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를 따라갈 것인가? 저는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FOMC 이후에는 채권금리가 여기서 더 뛰기보다는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채권금리 흐름에도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라고 본다면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업종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2016년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케이스를 보면은 이때가 더 심했죠. 힐러리 당선 확률 99%, 트럼프 1%. 네. 1%를 뒤집은 거긴 하죠. 네.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9월 달에 8월 말부터 9월 달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은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S&P 500은 4% 빠졌고 코스피는 6.7%가 빠졌죠. 코스피가 왜 더 빠졌냐?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공격해서 한국까지 진짜 힘들어질 거야 라는 걱정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때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 삐쭉하게 내려온 날이 11월 9일입니다. 당선 결정된 날이죠. 네. 그때를 저점으로 시장은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 추세적으로 움직였고 트럼프가 되면 한국이 더 힘들 거야 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 둘 간의 격차가 한 200포인트 정도가 났는데 그걸 다 메워버렸죠. 네. 무슨 말이냐? 펀더멘탈 흐름과 실적 흐름, 방향성 자체가 바뀌질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되면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는 달러가 반등을 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10월 저점으로 11월, 12월까지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강했고요. IT가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트럼프가 되니까 12월 말부터 달러는 103포인트에서 88로 레벨 다운됐고 증시 흐름도 에너지는 또 폭락을 했죠. 그리고 소재 산업재도 멈춰 있었고 IT가 시장을 끌어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이 액션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흐름대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좋았던 업종들 중에 좀 눌려있는 업종들이라면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 중에 눌려있는 업종들이라면 그 업종들을 살 기회지 트럼프를 따라갈 시점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선도 대선인데 하필이면 대선이 끝나고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 되는데 네. FOMC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특히나 9월 FOMC랑 지금까지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갑자기 많이 바뀌어서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요건 어떻게 영향 미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GDP 성장 전망이 9월 FOMC 이후 상향 조정됐어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딱 그때부터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는데
10월 초중반까지는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는 그림이었는데 일단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9월 달에 점도표가 나왔다 보니까 11월, 12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시장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98%, 95% 넘고 12월 달에도 70%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25년에 3월, 6월, 10월 세 번밖에 안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11월, 12월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25년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더뎌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11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컨빅션 있게 던져주게 된다면 저는 다시금 시장은 좀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채권금리도 트럼프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고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채권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매파적인 발언도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자, 네. 너무 빨리 하지 말자라는 쪽이고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저는 가장 셌던 게 오스탄 굴습이라는 시카고 연은 총재가 물가가 2% 목표를 하회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네.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가 있지 아직까지 저는 안 보이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 외의 연준 위원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파월 연준장도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때마침 뭐 바이어스가 있긴 했지만 10월 고용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들이 있을 때 파월 연준장은 최근 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기저효과의 영향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용도 굉장히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영향들이 있긴 하지만 고용 둔화는 명확하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나 사이클이라는 데 점수를 주게 된다면 저는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채권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예요. 근데 네. 물퉁물퉁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레벨 또 10월 31일 날 3.38까지 갔다가 또 어제 툭 떨어졌더라고요. 네. 최근 4.38. 4.38. 네. 네. 4.38까지 갔다가 최근 특징적인 게 월말 분기말에 월말 분기말 초나 월말에 좀 단기 금융시장이 좀 요동을 치는 경향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FMC에서 금리나 사이클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보여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4.2%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고 그 이후의 흐름들에 따라서 그리고 물가 흐름들에 따라서 좀 전저점 테스트도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선 불확실성이 지나고 그리고 FMC가 지나게 된다면 저는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FOMC 하나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말로 때우는 FOMC잖아요. 정도표가 없이. 맞아요. 11월에 금리를 안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네. 내리고 나서 저번에는 9월에는 이랬거든요. 앞으로 계속 내릴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11월에 내려놓고 12월 달에 우리 데이터 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코멘트하면 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좀 불안정해지겠죠. 그럼 여기서 더 불안정하다. 네, 불안정해지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저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연준이 너무 많이 바꿔요. 맨날 바꿨어요 지금까지. 지난 한 2, 3년 동안.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3번,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1번,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4번. 네. 그 상황에서 최근 고용지표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보면은 고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어서 물가보다는 고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용이 급격히 나빠지진 않는다는 손까지는 얘기한다 하더라도 12월을 봐야지 고용이 진짜 나빠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컨센서스 점도표보다 지금 시장이 좀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매파적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나쁜 얘기, 진짜 매파적인 얘기가 아니면 약간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시장의 성격상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FOMC는 매파적인 해석보다는 해석을 본다면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긍정의 마인드를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으로 운을 띄우긴 했는데 네. 또 빅 이벤트라고 했을 때 미 대선만 봐야 하는 건 또 아닌 게 중국은 전인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이번 주가 너무 피곤한데요. 맞습니다. 바쁘죠 좀 따라가느라 이슈를. 네, 이슈들 따라가기도 바쁘고 진짜 이게 한 주간에 다 몰려 있어서 맞습니다. 뭐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일단은 최근 중국 경제에서 특이점은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월 실물지표 소매 판매 산업생산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이번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됐던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잘 나왔고 50을 상회했습니다. 확장면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나라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최근 경기 부양 정책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작년부터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뭐 그때는 좀 좋아했지만 네. 7월 말에는 경기 부양 정책이 세게 들어왔고 11월에는 재정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지금 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 높은 재정 적자 비율을 확인하면서 재정 드라이브를 걸었고 올해 2월에는 지준율이나 올해 3월,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런 효과들이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뭐 휘몰아치는 정책 드라이브가 이번 회의에서 상무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네. 시장에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3년에서 5년 사이에 10억 위안인가의 10조 위안, 네. 10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하겠다.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 뭐 다 나왔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것보다는 기대에 맞아요. 비해서 좋은 거가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근데 이걸 나쁘게 봐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정책은 들어왔고 여기서 여러 정책들이 승인되게 된다면 11월 달에는 시행이 되겠죠.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등락은 있더라도 시장이 내려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이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긴 하지만 11월 11일에는 또 광군제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옛날 모멘텀 못하다 하더라도 작년까지도 1월부터 10월 대비 11월 12월 그 소매 판매를 보면은 두 자릿수 대 수출은 소비는 증가했어요. 그래프를 좀 볼까요? 네, 이 그림 보시면은 1월부터 10월 달의 소매 판매 금액 대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소매 판매 금액이거든요. 보시면은 두 자릿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는 소비 쿠폰을 발행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국경절 때도 소비 쿠폰 발행했거든요. 그리고 이구한시나 여러 정책들 소비 드라이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얘기했던 거는 이 샹하리만큼 광군제든 블랙 프라이데이든 기대가 너무 없다. 그렇죠. 네.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전망들 들어올 정도라서 보통 이렇게 기대가 낮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시는 기대했던 것보다 좋냐 나쁘냐잖아요. 네. 기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그림이 있다면 소비 쪽에서도 이 기대감들을 좀 반영할 수 있어서 저는 10월 달까지 코스피 너무 부진했고 또 글로벌 증시도 최근까지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억눌려왔던 트럼프 리스크는 좀 완화되고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하면서 채권금리랑 달러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한때 어마어마하게 튀었다가 좀 내려앉은 중국까지도 경기 부양 정책 드라이브, 소비 드라이브가 걸리면은 11월에는 좀 좋은 그림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저도 조금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코스피가 2,550을 깨버려서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걸 보면은 작년 10월 31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자료에도 썼는데 그때도 지금이랑 되게 비슷했습니다. 야 2,300은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지켜내다가 훅 깨버렸거든요. 10월 31일 날 네. 2,270까지 갔는데 그것도 되게 걱정했던 게 장대음봉으로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2200 테스트다. 자칫하면 2100 테스트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를 저점으로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 트리거 포인트는 11월 1일 날 있었던 FOMC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해석, 그리고 11월 1일 날 소비가 잘 나왔다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튀기 시작해가지고 뭐 등락은 있었지만 1월 2일 2670까지 가는데 단 2달 만에 17%가 튀어올랐습니다.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 불안, 채권금리 상승, 그리고 수급 불안, 요 세 가지가 좀 시장을 억눌러 왔다면 일단은 달러가 좀 안정되고 채권금리가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 좀 풀릴 거고요. 또 11월, 12월에는 매년 반복됐던 외국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기만 한다면 저는 11월, 12월에는 코스피에 눌렸던 것들이 좀 되돌아오는, 정상화되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최근 물론 금투세 이슈도 있긴 했었지만 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 수익률이 아주 살짝이지만 좋거든요. 어제도 미국이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오늘 되게 잘 잘 버텼고 버텼죠. 네. 그 전날 미국이 들어올랐는데 우리나라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고. 그게 생각하시는 약간 시사점이랄지 변화 같은 것도 보시나요? 중국이랑 또 맞물려서? 중국이랑 맞물려서 흐름도 있겠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 좀 재밌는 게 10월 25일을 기점으로 네. 실적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나? 삼성전자 끝나고 네. 왜냐면은 10월 25일이 또 실적 시즌의 정점을 지나는 네.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을 봤을 때 50%를 지나는 시점이었는데 요걸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것 같아요. 오늘 종가는 아니고 어제 종가 기준인데 10월 25일, 그러니까 1일부터 25일까지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전자, 2차 전지, 소프트웨어, 뭐 필수소비재, 철강, 요 밑에 보시면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빠졌습니다. 네. 네. 반대로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반대로 은행, 조선, 제약바이오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는 애들은 올랐죠. 근데 10월 25일 기점으로 빠졌던 업종들은 올라오고요. 일제히 네. 올라와 있던 업종들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하면은 시장 성격이 좀 바뀌는 거 아닐까? 실적 시즌 정점을 통과하면서 연말도 가까우니까 민 리버전이라 그래서 수익률 평탄화 현상,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 그런 쪽을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또 외국인 수급이에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파란색 먼저 보시면 25일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수거든요. 뭐 그동안 그 전의 흐름, 그러니까 7월 이후 8월 이후랑 흐름과 똑같이 코스피를 매도했는데 전자랑 반도체를 그냥 주구장창 매도한 거죠. 근데 10월 25일 지난 뒤를 보니까 반도체하고 전자 매도 규모가 코스피 전체 매도 규모의 절반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팔았던 2차 전지, IT 가전 이런 업종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동안 사왔던 은행, 비철목재, 상사자본재,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실적 시즌 정점을 지나가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민감도를 조금 낮추면서 오히려 저평가된 업종들, 많이 빠진 업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세가 망가지지 않은 업종들을 다시금 좀 바텀 피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투세 이슈가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너무 과대 해석은 하지 말자. 다만 이렇게 눌려놨던 심리 그리고 뭐 수급을 조금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 이 와중에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시장 성격들이 조금 변한다는 점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낙폭과대주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과거나 현재 추이 업종들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그 힌트를 충분히 주신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저희는 항상 또 먹여 주시기를 원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종을 전략적으로 봐야 할지 일단은 시장 자체는 좀 그래도 11월부터는 네.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 같아서요. 네. 일단 팁좀 11월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10월은 이상하게 코스피가 못해요. 네. 글로벌 증시 대비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를 보면은 유독 못합니다. 2%포인트 이상 언더 퍼폼을 하거든요. 근데 21년 이후 보면 4% 이상 언더 퍼폼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적 시즌 때문 영향인 것 같아요. 항상 한국은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상해, 3분기 하회, 4분기 쇼크.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4분기 하향 조정, 그 다음에 실적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는 좀 저평가 매력을 좀 부각될 수 있는 업종들을 봐야 되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1개월, 3개월 변화율과 주가 변화를 본 건데요. 보시면은 조선, 건설,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보험 뭐 이런 업종들이 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7월 11일 고점 이후 낙폭과대를 보면은 요 매칭을 해보면 반도체가 맞물리고 있고요. IT 하드웨어 맞물리고 있고 그리고 쭉 가시면 자동차 또 맞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도 좀 맞물리고 있고 인터넷도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뭐 IT 하드웨어 이런 쪽들, 그런 쪽들은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조선까지. 그리고 건설은 최근 워낙 낙폭이 크긴 한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조선은 25년 이익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는 업종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떨어질 거야. 실적에 신뢰도가 없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보여지는 그림들은 우상향이라는 그림에서 저는, 낙폭과대,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내년 이익 모멘텀까지 염두에 둔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조선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